개념 체크.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저의 경일입니다. 아하. 체크. 공통편 국어 욕심쟁이 친구들을 위해 또다시 준비했지. 자, 1학년 2학기 과정. 첫 번째 강의 OT에서 멈추지 않고 두드린 그대들 환영하고. 자, 우리의 국어가 여우의 심포도가 되지 않길 바란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말이지. 맛있고 탐스럽게 보이는 포도를 본 거라. 그리고 생각하는 거지. 저거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그래갖고 포도를 막 먹으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말이지. 못 먹는 거라. 손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건 분명 맛없을 거야. 저건 분명 시고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던 길 르르랄라 간다는 거지. 자, 우리의 국어가 여우의 심포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그대들이 국어의 진짜 맛과 멋을 알고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1강 시작해 봅니다. 다시금 초심의 날카로움 잡으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국어 욕심쟁이 길이니까 그죠?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더 달려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그지? 임해 주시면 좋겠다. 자, 이 강의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체크 공통편 1학년 2학기 교재가 좀 필요하고요. 천재교육에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교재가 준비가 된다면 이 강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겠다. 자,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들어갈게요. 오늘 1강이고요. 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8쪽에 보시면 시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 나오는데 1학기 때 우리가 공통편을 수료하고 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전의 용사들이죠. 그죠? 수료하고 온 친구들에겐 좀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1학기가 지나고 시험이 끝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잘 까먹는 건. 우리가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면 슬픔, 아픔 이런 것도 다 기억하면 그거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 잊어버리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픔, 슬픔 이런 건 까먹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같이 까먹어서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다시금 까먹지 않는 장기 기억이 되도록 꽉 잡습니다. 자, 먼저 시라는 것을 보자. 시가 뭐죠?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잖아. 다 알죠? 시하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시는 사실을 적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느낌을 적고. 그 다음에 길어요, 짧아요? 짧죠? 압축해서, 그죠? 그리고 좀 어떤 느낌 들어요? 룰루랄라. 신나는 노래하는 느낌 나잖아. 리듬감, 그죠? 요것이 이제 시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시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있는데 주제, 운율, 심상 요게 이제 시의 3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뭐 리듬감 요거 이제 운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그죠? 요거는 이제 주제, 그죠? 혹은 심상,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의 3요소가 시의 정의 안에 이렇게 쏙쏙쏙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시의 3요소 뭐 주제, 운율, 심상, 주제, 운율, 심상 이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암기력 테스트로 나오는 시험은 요새는 안 나오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어휘들이 나왔을 때 얘가 어디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였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주제는 뭐 중심 생각이고요.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같은 거죠.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운율은 리듬감이고요. 길게 써요, 짧게 써요? 짧게 쓰죠. 압축해가지고, 그죠? 요런 것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시에서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걸 딱 하나만 골라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단연컨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적 화자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시에서 말하는 시적 화자. 시적 화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를 열고 들어가는, 우리가 시를 처음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하는 이를 처음 만난단 말이야. 걔가 이제 무슨 말을 주저리 그들에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적 화자를 잘 열어야지 시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얘랑 안 친하면 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 말하는 이고요.
시인이 새롭게 창조한 캐릭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의 공식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적화자는 작가는 아니다. 그지?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요 시를 봐봐요. 김소월 작가의 엄마의 누나라는 시가 있는데요. 엄마의 누나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의 누나 강변살자라고 되어 있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엄마야 혹은 누나야 라는 이런 호칭어를 사용하는 말하는 이죠. 그러면 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아요? 적은 사람 같아요? 나이가 좀 어린애 같잖아. 우리 1학기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죠? 근데 사실 김서울 작가는 이거 30살 넘어가지고 썼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커서 썼단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한다면, 좀, 왜 그러면 어머님, 누님 하지 않고 엄마의 누나 했을까? 좀 더 순수함이라는 어떤 주제의식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선 어린 소년의 입장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던 거지. 이런 것이 시적 화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작가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시인이 자기랑 비슷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국문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들을 통해서 시적화자가 작가가 무언가를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구나. 이런 거 캐치캐치 알 수 있겠다. 자, 계속 갑니다. 그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 자, 시적화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시를 보자마자 이걸 바로바로 캐치해야 돼. 시적화자의 뭐를 캐치해야 되냐면 일단 이거부터 캐치하는 겁니다. 상황부터 캐치합니다. 우리가 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시 어디서부터 볼 겁니까? 1연부터 당연히 볼 거지만 1연에서부터 뚜뚜뚜 보면서 뭘 찾아야 돼요? 제목과 1연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상황을 찾아야 돼요. 시적화자의 상황. 아까도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딱 첫 구절에 시적화자의 상황 나오죠? 무슨 상황? 엄마하고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강변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화자의 상황을 잡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뭘? 정서와 태도를 이끌어냅니다. 시적화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의 기본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 교무실에 있을 때와 운동장에 있을 때, 도서관에 있을 때, 예식장에 있을 때, 장례식장에 있을 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생각과 느낌,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이. 그치? 그래서 얘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정서 태도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죠? 정서는 감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도는 뭐 대상에 대해 취하는 대응 방식이다, 마음가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태도가 태도죠. 그렇죠? 어떤 행동, 어떤 마음. 그죠? 뭔가를 바라고 있다, 소망적 태도. 어디 뭘 하려고 한다, 의지적 태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나 행동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면 시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써놨죠. 그죠? 우리가 주제를 알면 시의 어떤 지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결국 이 시는 이걸 얘기할 거야. 결과값은 뭐야? 라는 거 알면 우리가 함수 채울 수 있듯이 수학에서 그런 것처럼 시적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이끌어내는 게 모든 시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벌써 힘줘서 몇 번이나 말씀드린지 몰라요. 우리 욕심쟁이 친구들 이거 기억해야 돼. 자, 나이덕 작가의 귀뚜라미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시적화자 찾아보자. 높은 가지를 만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 노래는 아니다. 자, 내, 나 라고 이렇게 나오면 시적화자라고 하죠. 시적화자. 자, 시를 보실 때 이렇게 나, 내가, 저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 사람이 말하인이잖아요. 이 말하인은 이런 식으로 나라고 표현될 때 뭐라고 하냐면 시의 겉으로 드러나 있다. 화자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야. 화자가 시 표면에 겉으로 드러나 있다. 그럼 반대로 나가 없어, 내가 없어. 그럼 뭐야? 속에 숨어 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 노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가 나옵니다. 이 나가 누굴까? 여러분들 그걸 캐치해야 돼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제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제목이 도움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제목이 귀뚜라미였잖아요. 근데 매미 소리 때문에 내 울음은 매미 소리에 묻히는 내 울음 아직 노래가 아니래. 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귀뚜라미? 라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쵸? 시적화자 귀뚜라미로 설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연을 보시면 좀 더 명백해지는데
시적 화자의 상황이 여기 나오는 거야.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이게 뭐예요? 시적 화자의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적 화자의 상황 캐치 해야 돼요. 시적 화자의 상황 나오면 자 정서 태도나 이런 것도 긍정 부정 나오는 거야. 제일 먼저 긍정이냐 부정이냐부터 판단합니다.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지. 큰 방향은 정해야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귀뚜라미 입장에서 풀립 없고 이승할 한 방울도 없어.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숨 막혀. 이거 어때요? 좋아요? 따라리라뚜 살기 좋아? 따라리라 아니잖아. 그죠? 마이너스 절망적 부정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귀뚜라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말이야. 그지? 거기서 지금 내 울음은 노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럼 이 울음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 안 좋은 의미? 안 좋은 의미. 난 노래가 되고 싶은데 좋은 걸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나는 뭐야? 살아있다라는 거죠. 삶에 대한 의지? 귀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마음 하나를 울리고 싶은 거죠. 자기의 울음소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지. 그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울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화자구나. 이게 이 노래의 작품의 주제의식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시적 화자의 상황을 찾고 이 상황에 따라서 시적 화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태도를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걸 캐치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제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자세하지 않잖아요. 짧잖아. 압축적이잖아. 그래서 이 숨은 부분의 의미들을 우리가 막 끄집어내야 돼.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로 이끌어내는 거야. 알겠죠? 우리 이런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자, 다음으로 운율 갑니다. 운율. 자, 시의 3요소 중에 하나. 리듬감이라고 말씀드렸죠? 리듬감. 가락 혹은 리듬감. 초등학교 때는 리듬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자, 이 운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외역률과 내재율. 이 외자는 박외자. 보이시죠? 요 내자는 안내자입니다. 운율이 밖에 있다. 운율이 안에 있다. 운율이 밖에 있으면 규칙성이 생기죠. 패턴이 생기는 거야. 패턴.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 시, 이걸 두고 무슨 시라고 하냐면 여기도 써있지만 정형시라고 하죠.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별다줄 기억하시면 되겠고,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패턴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형식이 자유로운 시 해서 자유시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이야. 정형시면 무조건 외역률이고 자유시면 무조건 내재율입니다. 정형시인데 내재율 없다. 자유시인데 외역률 없다. 그지? 좋아요. 뭐 이 정도는 이제 규칙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것의 이제 운율의 효과는 시를 읽을 때 뭐가 느껴져요? 리듬감이 느껴지죠? 가락. 눈누난난 리듬감이 느껴져서 재미가 있죠.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운율이 이제 운율을 만듦으로 인해서 리듬감 패턴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뭐 긴박하게 한다거나 좀 아니면은 좀 서정적으로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규칙적인 반복으로 안정감, 글자 수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이제 비슷비슷한 행의 길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좋아. 자, 이런 운율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운율 형성 방법을 볼 건데요. 운율 형성의 기본적인 방법은 반복입니다. 무엇이든지 반복이 되면 리듬감이 생기는 거예요.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거나 뭐 자음이 반복되는 것도 포함한 거죠. 기억, 리을이 반복되는 거. 해야소사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혹은 글자 수가 반복돼요. 5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 반복되거나, 일정한 위치에서 소리가 반복되거나, 뭐뭐는 뭐뭐같이 뭐뭐는 뭐뭐같이 이렇게 반복되거나, 혹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거나 하면서 선생님 음성상징어는 반복이 아닌데요. 자, 음성상징어도 반복입니다. 뭐예요? 우리나라의 음성상징어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2번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죠. 멍 하기보다 멍멍, 야옹야옹, 깡충깡충, 폴짝폴짝, 팔짝팔짝, 펄쩍펄쩍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음성 상징어들이 대부분 이제 2번 이상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입니다. 이것도 반복이에요. 반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끊어있는 단위, 음보의 반복. 그죠?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반복이 되면 리듬감이 생기는 거야.
뭐뭐 보니 뭐뭐 좋아, 뭐뭐 보니 뭐뭐 좋아. 비슷한 문장 구조. 이런 거 대꾸법이라고 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하자. 음성상징어.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꼬꼬마 기본뽀짝 친구들. 자, 음성상징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 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아우르는 표현이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쓸 개념이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음성상징어라고 하면 의성, 의태어를 둘 다 아우르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 그 다음에 음보라는 말 나오는데요. 음보는 시에서 한 행을 끊어 읽는 말의 마디. 이게 한 행이잖아요. 한 줄. 네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나 사음보죠. 동산에 달 오르니 그더욱 반갑고야. 시조에서 이런 사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는데 한행을 이렇게 끊어있는 말의 마디, 요걸 음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반복되면 리듬감이 생기는 거예요. 운율은 리듬감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에도 뭐 이렇게 노래 같은 데도 보면은 막 노래 막 반복되던데? 뭐 사자보이스나 뭐 이렇게 막 그 가수들 막 있잖아. 헌트릭스나 뭐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막 반복되던데? 영어도 우리말이랑 좀 비슷한 소리 막 해놓고 막 해서 비슷한 소리 반복. 랩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거 느끼죠? 뭐 그랬지 어쨌지 저쨌지 지지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선생님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선생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뭐든 반복되면 리듬감이 생긴다. 자 계속 갑니다. 심상 볼게요. 마음심에다가 모양상자죠. 마음에 뭐가 그려지는 거야. 그게 심상이다.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나 생각이나 느낌.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여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이 여기 있죠. 마음, 머릿속, 생각, 느낌. 심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를 읽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시를 읽음으로 인해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아. 혹은 뭐가 들리는 것 같아. 냄새 느껴지는 것 같아. 맛 느껴지는 것 같아. 피부에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식의 감각. 이게 심상입니다. 사실은 국문학에 가면 심상이 더 큰 개념이거든요. 비유적 심상, 묘사적 심상, 상징적 심상, 감각적 심상 이렇게 여러 가지 심상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감각적 심상만 심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서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걸 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 청, 후, 총미, 공, 뭐 이런 식으로 6개의 심상이 우리 국어에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본다. 시각적 심상. 눈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보이시자. 요 정도의 한자 배경 지식 필요해. 시각이라고 한다면 눈으로 감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시를 읽으면 보이는 것 같은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그냥 어두운 방에 빨간 숯불이 있는 것 같잖아. 보면은. 선생님 여러분들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거야. 시각입니다. 청각은 소리, 음성 등 귀로 그죠?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기계 굴러가는 소리 들리는 거 같잖아. 후각적 심상 코로 느끼는 거. 밭주는 냄새가 난다. 시에서 있으면 난 냄새 나는 거 같잖아. 그다음에 촉각적 심상은 차감, 뜨거움, 거친, 부드러움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촉각이라고 하죠. 서늘한 옷자락. 미각은 맛이죠. 혀로 느끼는 거. 시원한 동치미 맛.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얘만 좀 조심하면 되죠. 공감각적 심상. 자, 감각의 전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번에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요게 전이에요. 전이. 우리가 전염병 같은 거 전이 된다. 뭐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감각이 이어지는 거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각각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닷물은 짜고 하늘은 맑다. 이런 것 각각 따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 두 개가. 이게 공간적 심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봐봐요.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 종소리면 청각인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푸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시에서 가끔 보다 보면 요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 감각이 연결되는 거. 각각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푸른 종과
뭐 맑은 종소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이거 뭘 표현하는 거예요? 종소리를. 그죠? 무엇을 해당하는 거 1이라고 하고 어떻게를 2라고 해볼게요. 종소리가 1이죠. 어떻다고? 푸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걸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의 시각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라 청각의 시각화. 무엇을 어떻게 종소리를 푸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이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넘어가자. 비유로 갈게요. 10쪽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법들. 자, 시는 아까 생각이나 느낌을 리듬감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쓴단 말이야. 뭔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게 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법 중에 하나가 이 비유죠. 그렇죠? 비유.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의미를 좀 다양하게 전달할 수도 있죠. 표현하려는 대상과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요. 표현하려는 대상, 자 어려운 말로 원관념 이라 하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 요거를 보조관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연결되어 있어요. 뭐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 비슷하다라는 속성. 비유, 거꾸로 하면 유비죠. 유비는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사하고 비슷한 속성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그것이 시에서 쓰는 비유법이다.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선생님 맨날 비유하면 드는 내 얼굴이죠. 자, 표현하려는 건 뭐예요? 내 얼굴. 원관념은 내 얼굴. 가져왔어. 이걸 뭐로 표현했어? 사과 같다고. 사과, 보조관념. 둘 사이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빨갛다? 뭐 이런 건가? 아무튼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게 비유다. 자, 이 비유법에는요,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죠. 직유, 은유, 의인만 지금 비유 3대장만 나왔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비유, 은유, 의인, 대유, 화류, 풍유, 음성, 상징어까지 전부 다 비유입니다. 비유법은 사실 굉장히 좀 커요. 덩어리가. 근데 일단 직유, 은유, 의인 3대장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지. 자, 먼저 직유법 나오는데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것만 기억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인 양. 얘네가 쓰이면 같은 말로 연결해 직접 빗대어 표현한 거.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결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뭐 기억하세요. 이런 애들을 연결어라고 해요. 연결어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빗대어 표현하면 직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 봤을 때 뭐뭐 같은 있으면 직유법이 아주 심플해요. 그죠? 포도송이 같은 마을이 있고 원래 표현하려던 대상이 뭐예요? 포도예요, 마을이에요? 마을이죠? 얘가 원관념인 거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갖고 온 거죠. 이게 보조관념인 거야. 그죠?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이 뭐냐? 원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은유는 이런 연결어 없이 뭐뭐처럼 같이 듯이 이런 연결어 없이 무엇은 무엇이다 형식으로 무엇은 뭐뭐이다 요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 연결어 없이 그냥 이렇게 숨어서 연결어를 숨겨가지고 붙였죠. 은근하게 붙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은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그지?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샤워는 인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눈누난나, 그지? 샤워 인간들이 하는 건데. 나무가 샤워한다.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의인법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비유법의 3대장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 얻는 효과는 일단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체적. 그냥 얼굴이 예쁘다 이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사과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뭔가 구체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비유의 효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재밌고 참신한 느낌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뭐 사과도 생각나고, 그지? 그다음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비유법을 잘 사용하게 되면요, 그죠?
그래서 밑에 예문이 하나 나오는데 눈이 녹은 그 자리에는 파란 싹들이 돋아나 있다. 시적 화자의 상황부터 먼저 캐치하는 거야. 겨울이 막 지나고 이제 초봄이 올 때쯤인 것 같죠. 싹들이 막 자란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불이 거친 그 자리에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뭐뭐처럼 지규죠.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까? 하는 게 아니라 아하하하하 나오겠죠. 그거야. 그 아이들처럼 뭐가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 진짜 표현할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은 뭐예요? 이게 원관념이고 이 아이들은 뭔 거요?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은 아이들 이거 보조관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겨울이 끝나고 초봄에 싹들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거야. 근데 이 싹들을 보고 작가는 시적 화자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야? 얘네들 마치 이 싹들, 파란 싹들, 새싹들 잠자리에서 막 자다 일어난 그 뛰어나온 아이들 같아. 왁자지껄 소리 내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상상하게 되잖아. 막 뛰어다니는 것 같고 막 재밌는 것 같고 그치? 이 새싹들이 좀 더 싱그럽고 건강해 보이고 생생해 보이고 그치?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 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을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것처럼 표현해서 생생한 느낌이 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핵심 체크 있는데요. 하고 가자. 비유로 표현할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야 한다. 아니죠.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바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파란 싹들도 막 이렇게 왁자지껄 나오는 것 같고 아이들도 왁자지껄 나오는 것 같고 그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독자가 그 연결고리를 상상해야 하므로 보다 신선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쵸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사용된 표현 방법 지금은이 오인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이걸 다 채웠는데요. 나는 나룻배 이다 이죠. 나는 나룻배 이다. 연결 없이 붙였습니다. 은유. 밥티처럼 자 이제 이런 연결어 보이실 겁니다. 지규 바로 캐치. 나비는 울며 울며 돌아섭니다. 나비가 crying 흑유 하면서 돌아선대. 사람처럼 의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다. 자 11쪽으로 넘어가시면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비유법하고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출판사도 있잖아. 비유와 뭐 여기 그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 상징은 조금 더 뭐랄까 비유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느낌을 받게 하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추상적이 뭔데? 추상적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 뭐 있을까? 용기, 사랑, 희망, 우정 뭐 이런 거.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 같은 데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평화의 상징을 뭐라고 하죠? 비둘기라고 하잖아요. 비둘기 하면 뭐예요? peace, 평화. 그죠? 그러니까 요 평화는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대상에다가 쏙쏙쏙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게 상징이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 소나무 하면 지조절객, 굳은 의지, 아주 그 모범적인 선비, 사군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뜻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죠. 난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인간들아, 그죠? 근데 왜 나한테 많은 의미를 집어넣니? 뭐 소나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막 집어넣는 거야. 이런 게 상징입니다. 자, 상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습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참고 삼아 이런 상징 말고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케일로 놓고 보면 얘가 제일 크거든요. 원형적 상징은 그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 사이에 우리 인간이 이제 종족을 이제 번식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상징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을 보고 신이나 초월적 존재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물을 보고 생명이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큰 자연물에 우리가 갖는 생각, 보편적인 국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원형적 상징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 관습적 상징은 어떤 시대, 사회, 문화의 어떤 특징을 받는 거죠. 소나무에다가 이런 의미를 집어넣는 거. 우리는 까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죠? 불길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습적 상징입니다. 습관적으로 문화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 생겨난 상징 같은 거. 근데 까마귀를 서양에서는 좋아하죠. 그죠? 까마귀를 서양에서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우리 까마귀는 그 반포지효를 실천하는 새죠. 그죠? 그래서 조상들이 효도하는 새라고 해서 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 좀 달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관습적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은 개인이 만들어낸 상징이에요. 너는 나의 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이 시를 만들 때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 그죠? 그런 게 개인적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이 나오는데요. 스노우죠, 스노우. 근데 시적 화자의 입을 통해서 작가는 눈에다가 뭔가 다른 의미를 집어넣은 거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어떤 존재. 죽지 않는 존재로 의미 부여한 거죠. 이런 게 이제 개인적 상징, 개인이 막 만들어낸 거.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시를 보면서 어떤 의미일지 주변에 있는 말들을 통해서 떨어졌지만 심지어 살아있다. 주변에 있는 말들을 통해서 의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상징 정리하면 추상적인 어떤 생각을 구체적인 대상에다가 그냥 쏙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의미를 집어넣을 때 사실 어떤 유사성은 없어요. 아까 그 비유는 유사성이 있었잖아요. 유사성. 그러니까 이름이 비유죠. 빗대어 표현하는데 유사성이 있어. 사과 같은 내 얼굴 둘 다 뭐 동그랗거나 빨갛거나 뭐 예쁘거나 뭐 그런 거죠.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징은 자 비둘기한테 야 너 가져라 평화 하면서 평화 줬단 말이야. 근데 뭐 유사성이 있습니까? 평화하고 비둘기가 뭔 상관이요? 사실 비둘기 아니었어도 됐을걸? 다른 하얀새가 더 있었다면? 근데 우리가 거기다 평화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그냥 유사성이 없어요. 그리고 비유는 원관념이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얘는 그냥 비둘기만 날리면 피스예요. 원관념이 없다. 굳이 평화를 나타내는 비둘기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원관념만 딱 그냥 비둘기 날렸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대1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한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의미 관계가 다대일이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평화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의미를 갖죠. 그죠? 평화뿐만 아니라 요새는 어때? 문화재 파괴범, 닭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막 갖잖아요. 그죠?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조, 절개, 뭐 선비, 굳은 의지, 뜻, 변하지 않는 어떤 의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의미가 막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를 쓰는데 둘 다 이제 내용을 좀 인상 깊게 표현하고 압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거. 재밌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아. 상징의 효과 보자.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작품의 의미가 풍부해지고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람 굽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해서 한방눈이라는 소재가 나옵니다. 근데 한방눈에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죠. 단순한 한방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한방눈은 그냥 눈사람 만들기 좋은 눈 정도? 겨울을 나타내는 소재 정도? 근데 여기서는 따뜻한 한방눈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방눈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로 간대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간대요. 뭔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뭐가 되는 거야? 눈싸움 하자는 거야? 위로나 뭐 격려나 아니면 다정함이나 이런 식의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한방눈은 포근함, 따스함 등을 상징하거나 이 시에서도 그런 의미일까 하면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사용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상징은요.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 맥락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좀 열심히 생각해야 돼요. 조금 어렵긴 하죠. 그죠? 네, 상징입니다. 좋아요. 자, 핵심 체크.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체크하시고 7번. 상징은 표현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에 해당하면 상, 비유에 해당하면 비라고 쓰세요.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는 거 보죠. 상, 비유는 비유와 상징 구별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같이 있고
상징은 보조관념만 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유사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상징.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1대1인 거는 비유. 그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넘어가서 차근차근 개념 체크. 자, 12쪽입니다. 파이팅. 자, 1번 보시면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자 라고 해가지고 다 채워 오진 않았군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운율, 주제, 심상, 시어의 함축성이라고 해서 시어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되어 있죠? 쭉 다시 보자. 운율에는 내재율과 외역률이 있어요. 리듬감을 나타내는 건데 뭘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다 뭐든 반복되면 리듬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심이, 촉구, 청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빠진 거, 색깔, 모양 이런 것들은 시각적 심상. and 감각의 전이를 나타내는 공감각적 심상 있습니다. 주제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인데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캐치하면 이 중심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시적화자. 그 다음에 시어의 함축성, 압축되어 있는 거.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압축된 표현이 가능하죠. 직유, 은유, 의인 있는데 직유는 연결어 활용하는 거, 은유는 연결어 없이 붙이는 거. 의인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상징은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좋아. 2번. 시의 갈래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시란 물음지기 이래야 돼 라는 건데 그런 거에서 거리가 먼 거 찾는 거죠. 가락을 느낄 수 있고요. 시적 화자 나오고요.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비유나 상징 활용이에요. 전부 다 시에 대한 설명 맞다. 근데 5번 보시면 갈등과 그 해결 과정 형성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거. 이건 대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이러하죠? 소설이 이러하죠. 소설 같은 애들. 그래서 사건이 나오는 거. 그래서 5번은 시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자, 3번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적 화자.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존재고요. 나로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나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은 거다라고 했죠. 화자의 정서는 시적 상황과 거의 무관하다. 노노노노. 우리 시적 화자의 상황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이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확인. 시인의 생각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죠? 4번 시의 3요소 중 주제운율 심상 중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마음속에 떠오르는 뭐야? 주제운율 심상 중에 심상. 쉽죠? 캐치. 알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5번. 보기의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아닌 거. 자, 운율 어떻게 형성된다고? 반복을 통해서. 그죠? 정답 2개래요. 뭐가 반복됩니까? 뭐뭐를 넘어서 뭐뭐로, 뭐뭐를 넘어서 뭐뭐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 동일한 시어 반복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리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이죠? 리얼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고요. 근데 음성 상징은 있어요 없어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없죠? 일정한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모든 행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5번 정답 확인 할 수 있겠다. 6번 다음 빈칸에 또 이제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보라 라고 했는데 다 채워왔습니다. 자, 시는요 띵띵띵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한다. 함축적 여기 있는 것 중에 고르라는 거죠. 압축적, 함축적 짧게 쓰죠. 읽을 때 노래하는 듯한 리듬감 느껴지고요. 시인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정서 표현,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죠. 시는 정형시, 자유시 중 자유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재율을 지닙니다. 자유시가 운율이 겉으로 안 드러나고 정형시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정형시는 무조건 외형율, 자유시는 무조건 내재율이라고 했습니다. 7번 다음 식구에 나타나는 심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른 소나무 시각이죠. 갈리페 노래 청각이고요. 동치미 맛 미각이고요. 꽃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후각입니다. 다 안 맞죠. 새벽까지 시린 귀뚜라미 울음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주목한다면 청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귀뚜라미 울음소리라고 보면 청각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만약에 시리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감각의 전이죠. 우리가 시리다라는 건 이가 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촉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각의 촉각화에 해당하는 공감각적 심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요것만 볼래? 그럼 청각이죠.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리는 것 같아. 그럼 청각이죠. 그래서 얘를 일단 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8번. 다음 1부터 4에 사용된 표현 방법. 이것도 채워왔습니다. 포도송이 같은, 뭐뭐 같은, 지규. 갈잎의 노래. 갈잎이 노래한대요. 갈잎의 노래 같은 경우는 의인법이죠. 그죠? 여기 지금 순서 바뀌었다. 요게 의인이고, 요게 은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교재에. 그죠? 선생님 요 순서 바뀌었네. 그죠?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인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름에 달 가듯이 뭐뭐 듯이 지규죠. 그 다음에 개나리는 정구다. 뭐뭐는 뭐뭐다. 연결어 없이 붙인 것 같죠. 디귿, 은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9번에 다음은 보기 시에 나타난 상징환에 나눈 대화래요. 들어갈 말이 알맞게 나열된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오우가 작품이 나오죠.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니 하면서 시적하자는 누구한테 말 걸고 있어요. 소나무한테 말 걸고 있어. 소나무야 넌 어찌 눈소리를 모르니 너 진짜 대단해 하는 거야. 구천에 뿌리 고든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네가 세상에 뿌리가 고든 걸 그것으로 인해 알겠어 라고 하면서 소나무에 대해서 칭찬 예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소나무의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눈서리를 견디고 이기고 뿌리가 고든 그 마음, 그 태도를 시적하자면 조화를 하는 거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어때요? 더우면 꽃이 피어요. 추우면 잎 져요. 꽃과 잎은 어떤 애들인 거야? 그냥 져버리는 애들이야. 사라지는 애들이야. 근데 소나무는 변함없이 눈서리를 이기고 뿌리가 곧다. 그걸 시적하자면 조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관습적 상징 집어넣으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소나무에서 지조절개 이런 것들 끄집어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 있겠지. 자, 대화를 나눕니다. 영인이가 우리 선조들은 자연물을 들어 사람들이 직렬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 이 시에서 무엇은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거 뭐죠? 솔. 그럼 일단 3, 4 중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관현이가 뭐뭐를 하는 시어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고 할 때 소나무는 견뎌요. 뭐를? 눈서리를. 여기까지는 둘 다 골든벨 통과했어. 라는 시어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고 할 때 소나무는 솔은 뜻을 굽히지 않는 뭐를 떠오르게 해? 지조나 절개. 여기 다 통과했네. 그러니까 정화가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니까 고난, 시련, 절개와 같은 띵띵띵인 관념이 추상적인 관념이 여기서 이제 만점자가 나눠지죠. 4번 이렇게 빈칸 들어갈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10번 갑니다. 비유와 상징에 대한 이해로 바르지 않은 거. 비유와 달리 상징은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고요. 상징이 쓰인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대 다의 의미 관계를 간다 했죠. 상징과 달리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라고 되는데 비유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았어. 비유와 상징 모두 직접적인 설명에 비해 독자에게 상상력과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 둘 다 시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 모두 대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다른 대상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보조관념을 사용한다라는 맥락이죠. 타당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1강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어가 여우의 심포대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요. 자, 그대들의 도전과 한 걸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의 초심 날카로움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2강에서 만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